내 남편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고 나는 3년 동안 병든 시부모님을 돌봤다. 방콕으로 출장을 갔다가 나는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새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미행하기로 결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3년 전 저녁 뉴스 앵커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다만 해상에 추락한 서울발 방콕행 여객기 실종자 명단을 읽어 내려갔다. 강지훈 씨의 이름은 부산의 어느 사업가와 신혼여행을 떠났던 대구의 젊은 부부 사이에서 호명되었다. 서연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룻바닥으로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정신을 차린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병실이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가 그녀의 손을 차가운 손가락으로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세아가 정신 좀 차려보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고? 하느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일주일 뒤 찾아온 형사는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기체 잔해는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대부분 승객의 시신은 찾지 못했고 태국 해변으로 밀려온 일부 신체 조각들만 수습되었다. 지훈의 신원은 치과 기록과 아주 작은 조직 샘플의 DNA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힘든 사건입니다. 그는 잠시 바닥을 보며 침묵하더니 서류를 건넸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서류입니다. 사망 인정 판결까지는 반년 정도 걸릴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연은 질문하지 않았다. 전문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에서 불일치점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슬픔이 이성을 마비시켜 그녀는 그저 검은 리본이 달린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눈물이 마르자 남은 것은 울부짖고 싶을 정도의 공허함 뿐이었다. 지훈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자동인형처럼 법정에 출석해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마침내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장례식은 영락공원에서 치러졌다. 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신부님은 고인을 위한 기도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만 남았구나, 서연아. 우리 지훈이는 우리가 함께하길 바랄 거야. 넌 우리에게 친딸이나 다름없어. 알겠니? 친딸. 49제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채권자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머리가 벗겨진 통통한 남자가 물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채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2억 원 차용증과 대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었다. 남자는 또 다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맨 아래에는 익숙하고 대담한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서연은 그날 저녁을 기억했다. 지훈이 서류를 가져와 말했다. 서명해줘. 대출 제용자에 필요한 거야. 급해 그녀는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남편을 믿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박서연 씨께서 연대보증을 서셨습니다. 채권자가 말했다. 법적으로 전액 상환 책임이 있으십니다. 암호화폐, 위험성 높은 스타트업, 실패한 투자. 서연이 부엌에 앉아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는 동안 설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보, 당신 괜찮아요? 옆방에서 들려온 최 여사의 비명이 대화를 끊었다. 시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고 있었다. 뇌졸중으로 그는 침대에 눕게 되었고 한때 활기 넘치던 남자는 무력한 장애인이 되었다. 그 후 최 여사는 마치 부서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남편 침대 곁에 앉아 앞뒤로 몸을 흔들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장신구부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을 볼 때 착용했던 오래된 자수정 브로치였다. 그 다음은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신 광안리 해변의 고급 아파트였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산의 저명한 미술사학자였던 아버지 박태수 교수의 평생의 역작, 골동품 컬렉션과 헤어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나전칠기 의자입니다. 그녀는 정교하게 조각된 등받이를 손으로 쓸며 구매자에게 속삭였다. 아빠가 90년대에 파리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때는 아직 가능했죠. 경매 회사 감정 전문가라는 직업은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며 남의 보물들을 감정하고 헐갑에 팔아넘긴 자신의 것들을 떠올렸다. 새아가 이 탕약 마시렴. 매일 저녁 최 여사는 그녀에게 탁한 액체가 담긴 컵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방인데 여자 건강에 아주 좋아.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이걸 마신단다. 기운 차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다. 약간 쓴맛을 느끼지 못했고 불규칙한 생리주기와 끊임없는 피로를 이 저녁의 차와 연관 짓지 않았다. 부산의 습한 기후, 과로, 스트레스. 설명은 저절로 찾아졌다.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 김 여사가 물었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서 아이도 낳고 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김 여사님. 서연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누워 계시고 어머님도 혼자서는 거동이 힘드신데요. 누가 그분들을 돌보겠어요? 하늘에 있는 지훈 씨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무더운 방콕의 저녁은 볶음밥과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했다. 골동품 박람회에서 태국 수집가들과의 힘든 협상을 마친 서연은 시암파라곤 쇼핑센터의 고급 아동복 부티크 쇼윈도 앞에 멈춰섰다. 에어컨이 내뿜는 시원한 공기에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불빛이 비치는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장난감 진열대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난 3살배기 아들의 가죽 샌들 스트랩을 채워주고 있었다. 분홍색 프릴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는 아빠에게 새 구두를 자랑하며 옆에서 뱅글뱅글 돌았고 7살쯤 된 남자아이는 액세서리 진열대에 기댄 채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는 벨벳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루이비통 가방을 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수천 명 속에서도 그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진아. 한때 지훈이 무심하게 말했던 그의 전 비서였다. 그냥 동료야.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좀 도와주고 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서연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 왼쪽 귀 뒤의 점,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익숙한 손짓. 그는 지훈이었다. 3년 전 안다만 해저에 잠들었다고 알려진 그녀의 죽은 남편이었다. 아빠, 나 이것 좀 봐요. 여자아이가 서툰 발레 동작을 하자 지훈이 아이를 번쩍 들어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 우리 공주님. 유리에 막혀 희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서연은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찾았다. 손이 떨렸지만 감정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본능이 속삭였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해. 그녀는 카메라를 켜고 화면을 확대해 촬영을 시작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렌즈를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이 보였다. 지훈이 입은 브리오니 리넨 셔츠는 최소 2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는 약 1000만 원. 아이들이 입은 디자이너 의류, 진아의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돈, 그녀가 팔아넘긴 예물. 개인 소장가들에게 흩어진 아버지의 컬렉션으로 산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어릴 적 지훈의 판박이었다. 시댁 가족 앨범에서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다. 딸은 엄마의 이목구비를 물려받았지만 손짓하는 버릇은 아빠를 닮았다. 큰아들,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계산했다. 아이가 7살이라는 건 진아와의 관계가 최소 8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뜻이야. 그녀가 완벽한 결혼을 믿고 아이를 꿈꾸던 바로 그 시절에. 맘, can I have more ice cream? 큰아들이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진아에게 물었다. 아빠한테 물어보렴. 아가 진아는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수완나품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녹화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에어컨 때문에 김이 서린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번져 하나의 빛나는 띠로 합쳐졌다. 저 어딘가 차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낳아줄 수도 있었던 새 아이를 재우고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서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했지만 서연은 탄산 없는 물만 달라고 했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도시의 불빛과 어두운 바다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지난 10년을 체계적으로 복귀하며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나갔다. 사업관계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지훈의 잦은 동남아 출장.
다른 시간대에 있는 파트너들 때문이라며 발코니로 나가봤던 심야 통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둘러댔던 신용카드에 설명할 수 없는 지출 내역. 2억 원의 빚은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었다. 죽음을 위장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실행된 수년간의 계획이었다. 시부모는 슬픔에 잠겨 보살핌이 필요한 늙은 부모 역할을 연기한 공범자였다. 인도양 상공에서 서연은 가방에서 면세점에서 산 선불 유심칩이 들어있는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임성환 변호사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서연아의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니, 얘야? 제 이름으로 남은 자산 전부 동결해주세요. 제 재산을 시댁과 분리해주시고요. 그리고 3년 전 비행기 사고 사건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강지훈 씨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임 변호사는 서연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녀의 아버지와 친구였으며 그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다. 그녀가 새벽 3시에 이런 말로 전화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자. 내 사무실 말고 서면 카페거리에서. 기억나니?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바닥을 치고 튕겨오를 준비가 된 사람의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아래 어딘가에서 밤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은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쓰고 있어야 한다. 택시는 해운대의 익숙한 아파트 현관 앞에 멈췄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가까워진 겨울의 맛이 밴 축축한 부산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3층으로 올라갔다. 문 뒤에서 최 여사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무슨 벌받을 짓이야. 내가 분명히 한국말로 저 지방 우유 사오라고 했잖아. 근데 넌 뭘 사온 거야? 서연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담요를 두른 채 켜진 텔레비전 앞 안락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오셨네. 최 여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전화기만 내려놓았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는 여기서 혼자 뺑이 치는데? 이 쓸모없는 간병인은 말도 안 듣고 영감은 투정만 부리고 돈은 가져왔어? 다음 달에 약값 내야 해. 관리비도 내야 하고 영감 기저귀도 필요하고 늙은이들은 아주 잊어버렸지? 서연은 새로운 눈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기 앉아있는 음모의 가담자, 범죄의 공범자, 3년 동안 할머니의 비방이라며 그녀에게 독을 먹인 여자. 시어머니의 눈에는 온기나 감사함은 없고 공짜 하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차가운 계산과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어머님. 서연은 피곤하고 순종적인 척 고개를 숙였다. 너무 피곤해요. 출장비는 다음 주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드릴게요.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가서 쉬어. 내일은 아버님 좀 돌봐. 간병인도 하루 쉬게 해줘야지. 그리고 부엌 보온병에 탕약 있으니 마셔. 아침에 다려놨어. 그녀 젊음의 무덤이 되어버린 옛부부 침실에서 서연은 은색 액자에 담긴 결혼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지훈과 그녀, 유명 디자이너의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 둘 다 렌즈를 향해 웃고 있다. 10년 전 그녀는 이것이 동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사진을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다. 이걸로 동화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서면의 작은 카페에서는 갓 내린 커피와 계피 향이 났다. 임성환 변호사는 잠을 설친 듯 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뺨에는 하얀 수염이 거뭇거뭇했지만 눈빛은 사냥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 전 20년 동안 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했다. 검찰청, 국세청, 심지어 인터폴에도 옛 인맥이 남아있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네. 그는 서연에게 태블릿 PC를 밀어주었다. 밤사이에 몇 가지 확인해봤어. 이걸 봐. 강지훈 씨의 치과 기록은 사고 6개월 전 덴타럭스라는 개인 치과에서 발급됐어. 원장은 김민석이라는 사람인데 자네 남편의 대학 동기더군. 그게 무슨 의미죠? 그전까지 강지훈 씨는 12년 동안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지. 왜 죽기 반년 전에 의사를 바꿨을까? 임 변호사는 화면의 문서를 넘겼다. 다음은 DNA 분석.
시댁 쪽 친척의 유전 물질과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지훈 씨에게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나? 사촌이요. 강진우. 둘이 형제처럼 지냈어요. 아, 세상에.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사고 직전에 원양어선을 타러 갔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바로 그거야. 연락이 끊겼지. 임 변호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이제 내 계획을 듣게. 자네 자산 분리는 이미 시작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금융사기 증거를 수집해야 해. 세 번째, 자네의 그 부활하신 남편이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찾아내야지. 단서가 있어요. 방콕에서 찍은 영상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임 변호사는 말없이 보았다. 카메라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자 그의 턱이 굳어졌다. 개자식이군. 그가 나직이 내뱉었다. 미안하네, 서연아. 하지만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는군. 아이가 셋이라니. 그럼 최소 8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야. 지나는 넷째를 임신했어요. 서연이 생기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자네 아버지가 무덤에서 통곡하시겠군. 오임 변호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마른 손으로 감쌌다. 박 교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자네 결혼식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임 변호사, 우리 딸 좀 잘 지켜봐 주게. 저 강서방이란 친구.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은하는 그때 웃으면서 모든 아버지가 사윗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 말이 맞았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걸렸지만 울음은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금은 안 된다. 우리가 저들을 박살낼 거야. 서연아. 법에 따라. 하지만 자비 없이 민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들은 자네에게서 훔쳐간 하루하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축축한 부산의 거리로 나오자 싸늘한 비가 내리고 노란 잎사귀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달라붙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은 문득 어깨가 펴지고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임 변호사는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 들고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서면 교차로에서 그는 멈춰 서서 코트깃을 여미고 나지막이 말했다. 일주일 뒤에 사무실에서 보세. 그때까지 내 사람들이 시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완전한 서류를 모아놓을 걸세. 그리고 서연아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몸조심하게. 저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야. 일주일 뒤 서연이 찾아간 서면의 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죽과 담배,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의 대학 연구실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임 변호사는 육중한 참나무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노련한 도박사의 손에 들린 카드처럼 부채꼴로 펼쳐졌다. 잘 보게 그는 손가락으로 줄들을 짚어나갔다. 주식회사 컨설트 인베스트, 주식회사 비즈니스 호라이즌. 유령 회사들이야. 전부 차명으로 등록되어 있지? 자네가 자산을 판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을 거쳐갔어. 그 뒤로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는 계좌들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지. 그는 한 회사의 등기부 등본 출력물을 펼쳤다. 미론 오브 홀딩스 리미티드. 그 이름이 눈을 찔렀다. 미론. 그건 방콕에 있던 그 아이, 막내 아들 이름이에요. 정확해. 이 회사는 자네 남편이 사망한 직후인 3년 전에 등록됐어. 수혜자는 강지훈과 강미론, 3세로 명시되어 있지. 계좌에는 약 8억 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있고 숫자들이 서연의 눈앞에서 춤을 추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직장에서 자신을 갈아넣고 아버지의 기억을 조각내어 팔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동안 그는 그녀의 뼈 위에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내연녀에게서 얻은 아이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 8억 원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건 추적 가능한 금액일 뿐이야. 부모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송금을 받았어. 매달 1,500만 원씩 두바이로 보내졌지. 하지만 빚은요. 채권자들은요. 임 변호사는 즐거움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확인해봤지? 절반은 사고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위장 회사들이었어. 나머지는 실제 채권자들이지만 금액은 3배로 부풀려져 있었지. 전형적인 수법이야.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아내가 갚게 만들고 그 차액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지. 사무실에는 벽난로 위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서연은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분노로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분석이 필요해요. 의학적인 거요. 그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매일 저녁 시어머니의 비방 탕약을 마셨던 바로 그 보온병이었다. 다음 날 임 변호사는 샘플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백승호 박사에게 갔다. 서연의 아버지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노 의사는 의학저널로 가득하고 발레리안 향이 나는 연구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서연아, 얘야. 백 박사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어떻게 지냈니? 박 교수님 돌아가시고는 한 번도 못 봤구나. 박사님, 이 탕약 분석 좀 부탁드려요. 완전한 독성 검사로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온병을 받아들며 이틀 뒤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서연이 기계적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채소를 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최 여사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요구했다. 박서연 씨, 백 박사의 목소리는 암울했다. 내일 아침에 혼자 오세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의과대학 실험실에서는 시약과 포르말린 냄새가 났다. 백 박사는 말없이 공식 서식이 인쇄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읽었다. 애기 똥풀, 동미나리, 투구꼬대 알칼로이드 조합. 독성 발현 직전의 농도로 장기간 복용 시 난소 기능의 비가역적 억제를 유발함. 추가적인 진정 성분은 치료 용량의 34배를 초과하는 농도로 함유됨. 이건 오래된 민간요법이야. 서연학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이걸 과부의 눈물이라고 불렀지. 일꾼으로 집안에 붙잡아두고 싶지만 후계자를 낳는 것은 맡고 싶은 며느리에게 줬어. 반년, 1년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영구적인, 비가역적인 불임이 오지. 90년대 초반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독을 먹였지. 지난 세기의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1세기 부산 한복판에서 일어나다니. 방이 흔들렸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세월, 임신하려 했던 모든 노력,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스트레스, 과로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 얼마나 이걸 마셨나? 의사의 목소리가 소물통에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3년이요. 매일 저녁. 백 박사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미안하네, 서연아. 하지만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떻게 친며느리에게 공식 소견서를 작성해주겠네? 이건 형사사건이야. 고의적 중상해 죄에 해당해. 서연은 울지 않았다. 비가역적 불임과 고의적 독살이라는 글자들 사이 어딘가에서 눈물은 말라버렸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무슨 비용이야, 서연아. 자네 아버지가 내 딸을 살렸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독일에 있는 병원을 찾아주고 치료를 주선해줬지. 나는 그에게 평생의 빚을 졌어.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만 하게. 수영강변에는 영도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노란 잎사귀와 쓰레기를 휘날리고 있었다. 서연은 화강암 난간에 멈춰 서서 낯빛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자신의 죄를 강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던 아버지의 뼛가루가 잠들어 있었다. 아빠, 그녀는 바람에 속삭였다. 그들은 제 모든 것을 훔쳐갔어요. 아빠의 손주를 낳을 기회까지도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빠의 이름에 맹세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김해에 있는 장인철 장인을 찾아갔다. 늙은 보건가는 조각된 처마가 있는 목조 주택에 살고 있었다. 집은 떨어진 낙엽 사이로 마지막 곽꽃이 보이는 방치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자기가 가득한 선반으로 채워진 작업실에서는 테레비뉴와 아마인유 냄새가 났다. 서연 양 장인철 장인이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었다. 박 교수님 따님이군. 세상에 몇 년 만인가.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음모, 태국에 있는 새아이, 도둑맞은 수억 원, 독이 든 탕약. 노인은 말없이 들었다. 주먹만 점점 더 세게 쥐어질 뿐이었다. 그녀가 가방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을 때 장인철 장인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어두운 벨벳 위에는 조선 왕실의 백자 조각이 놓여 오래된 유약의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코발트 안료로 그린 그림, 금박 장식, 완벽한 보존 상태. 그것은 정조 임금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화병의 파편으로 대한제국 시대 이전부터 집안에서 보관해온 서연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건
세상에, 이런 건 국립중앙박물관에나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이 조각을 바탕으로 유약, 안료, 기법을 사용해서 완벽한 화병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전문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위작을요. 노인은 뒤로 물러섰다. 서연 양, 제정신인가. 나는 평생 진품을 복원했지 가짜를 만들지 않았네. 이건 내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야. 제 아버지를 아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다. 아빠가 그 컬렉션에 무엇을 쏟아부었는지 아시잖아요. 지훈 씨가 모든 것을 훔쳤어요. 돈뿐만 아니라 기억까지도요. 그는 가문의 유물을 암시장에서 팔면서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는 탐욕스러워요. 장인어른. 그 탐욕이 그를 파멸시킬 겁니다. 복원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조각을 손에 들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한숨을 쉬었다. 자네 아버지는 더없이 정직한 사람이었지? 그의 딸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알겠네, 하겠네. 하지만 위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박태수 교수를 기리기 위해서일세. 서연은 장인이 조각을 소중하게 작업실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며 영혼의 일부를 떼어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의 유산은 복수를 위해 쓰일 거예요. 해운대 아파트로 돌아온 서연은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재정 파탄 직전에 절망에 빠진 며느리 역할이었다. 먼저 경매 회사가 위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급을 미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발끈했다. 그럼 영감 약값은? 기저귀는? 관리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순종적인 척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으로 바꾸고 간병인은 해고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넌 하루 종일 직장에 있잖아. 병가를 내거나 아예 그만두죠. 어차피 돈도 안 주는데요. 다음 단계는 식단을 줄이는 것이었다. 익숙한 연어와 한우 대신 식탁에는 라면, 김치와 밥, 값싼 소시지가 올랐다. 최 여사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으로 접시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나더러 이런 걸 먹으라는 거야?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예요. 냉장고에 빵이랑 우유 있으니 마음에 안 드시면 그걸 드세요. 절정은 압류 통지서, 소송장, 재산 압류 위협이 담긴 위조 서류 덤이었다. 서연은 부엌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흐느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을 뺏겠다고 협박해요.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가 떨렸다. 90년대 IMF와 외환위기를 겪은 여자는 죽음보다 가난을 더 두려워했다. 거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서연은 시어머니가 몰래 집안의 물건들을 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컬렉션에 있던 청나라 시대의 중국 화병은 어떤 수상한 장무라비에게 30만 원에 넘어갔다. 일본 병풍은 20만 원, 오래된 판화들은 장당 5만 원에 팔렸다. 지훈아, 보내고 있어. 최 여사는 뒷문에서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다. 내 계좌로, 늘 하던 대로.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잖아. 나도 권리가 있어? 이 거지 같은 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라면이나 먹이고 빚만 쌓고. 서연은 옆 건물 차 안에서 이어폰을 통해 한마디를 듣고 있었다. 장무라비들의 더러운 손이 아버지가 탐사 여행에서 가져오고 경매에서 사고 수집가들과 교환했던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심장이 졸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훔쳐간 모든 물건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일부에는 GPS 추적 장치가 부착되었다. 3주 후 장인철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완성됐네. 와보게. 화병은 작업실 중앙 벨벳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서연은 숨이 멎었다. 그것은 정확한 비례, 흠잡을 데 없는 그림, 오래된 유약의 부드러운 광채를 지닌 예술 작품이었다. 이것이 위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 조각을 견본으로 사용했네. 장인이 설명했다. 유약 성분을 재현하고 안료를 맞췄지? 유일한 차이점은 태토의 미세 구조인데 이건 전자 현미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어떤 전문가, 심지어 박물관 학예사에게도 이건 진품일 걸세. 만약 과학적 분석을 요구하면 그때 원본 조각을 보여주게. 감정을 위해 떼어냈다고 말하면 성분은 동일할 테니. 서연은 화병을 특수 용기에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다음 단계는 골동품 암시장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서울의 유명 딜러인 한상진 대표는 직업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서연의 아버지도 그와 일한 적이 있었다. 박 실장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한 대표님, 드릴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인데 완전한 비밀 유지가 필요해요. 그녀는 영상통화를 켜고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화병을 천천히 돌렸다. 수화기 너머로 억눌린 탄성이 들렸다. 세상에, 이건 조선 왕실 관요 백자 아닙니까? 18세기 중반, 정조 임금의 개인 소장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파시겠다고요? 딜러의 목소리에 불신이 엿보였다. 어쩔 수 없네요. 빚 때문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한국인이어야 해요. 해외로 유출되는 건 원치 않아요. 가격은 5억 원입니다. 한 대표는 휘파람을 불었다.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이런 물건이라면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문은 산불처럼 암시장에 퍼져나갔다. 일주일 후 첫 문의가 들어왔고 2주 후에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들어왔다. 그중에는 흥정없이 전액을 제안한 두바이의 피라는 신사가 눈에 띄었다. 판매자가 누구요? 지훈이 중개인을 통해 물었다. 부산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 대표인데 과불합니다.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는 밝히지 않고요. 암시장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지훈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이 화병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진행한 서신 교환 중에 서연의 일을 악물게 한 문구가 스쳐 지나갔다. 이 화병에 대해서는 고인이 되신 부산의 한 수집가분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소장하고 싶습니다. 지훈. 그는 자신이 등을 치고 배신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팔고 있었다. 미끼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지훈은 신중했다. 그는 열발광 연대 측정법, 분광 분석, 독립적인 연구소의 감정서가 포함된 완전한 감정을 요구했다. 서연은 원본 조각을 사설 감정 회사에 가져갔다. 감정서는 조선 백자, 18세기 중반, 진품임을 확인해 주었다. 지훈이 화병 자체의 검증을 요구하자 서연은 분석을 위해 떼어냈다고 말하며 같은 조각을 제출했다.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요구된 5억 원을 모으기 위해 그는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주식은 손해를 보고 팔았다. 몬테네그로의 빌라는 담보로 잡혔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다. 서연은 도청된 전화 통화를 들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사무적이었다. 기장에 있는 별장, 당장 팔아야 해요. 지훈아, 무슨 소리니? 그건 할아버지 집이잖아. 할머니도 거기 묻혀 계시고. 엄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낡아 빠진 집일 뿐이에요. 내가 거래 성사시키면 엄마 아빠는 두바이로 오시는 거예요. 따뜻하고 바다도 있고 손주들도 옆에 있고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린이는 그림 그려서 보내주고요. 태민이는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다. 서연은 그 별장을 알았다. 조각된 처마가 있는 낡은 집, 사과나무 정원, 연못가의 정자. 지훈의 어린 시절이 그곳에 있었고 그가 그녀에게 청혼한 곳이었으며 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꿈을 꾸었던 곳이었다. 그럼 아빠는 어떡하고? 이사할 준비가 안 되셨는데 그건 와서 해결해요. 중요한 건 빨리 파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구매자가 보러 올 거예요. 최 여사는 굴복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사진으로만 본 새손주의 눈이 멀어 그녀는 수화기에 속삭였다. 알았다, 아들아. 우리 민준이, 아린이, 태민이를 위해서라면 팔아야지. 서연은 녹음을 끄고 가을 아침에 희미한 빛이 쏟아지는 부엌 식탁에 헤드폰을 내려놓았다. 지훈에게는 낡은 사과나무 아래 할머니의 유골이 묻혀있고 연못가 정자에서 그녀에게 청혼했던 기장의 부모님 별장은 그저 팔아야 할 상품, 자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최 여사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새손주의 사진에 눈이 멀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산 매각과 병행하여 지훈은 아버지 컬렉션에 남은 유물들, 서연이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훔쳐내 암시장을 통해 처분했다. 10세기 고려부라는 아랍의 셰이크들에게, 궁중장인의 나전칠기 담배압은 중국 수집가들에게, 희귀한 명나라 도자기는 재벌의 개인 소장고로 들어갔다. 네, 전부 깨끗해요. 흔적 없이 서연은 헤드폰을 통해 지훈이 서울의 장무라비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중요한 건 속도예요. 주말까지 돈이 필요해요. 5억 전부요.
임 변호사는 자신의 쪽에서 골동품계의 정보원 네트워크와 인터폴 인맥을 통해 모든 거래를 문서화했다. 서연이 팔려나간 유물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90년대에 개인 수집가와 교환했던 안견의 몽유도원도 복제품, 할아버지가 어떤 외교관에게 선물 받은 용문의 중국 화병을 보았을 때 속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유물들을 정육점 고기처럼 잘라서 팔고 있어요. 그녀가 임 변호사에게 전화로 속삭였다. 모든 거래가 그의 판결문에 한 줄씩 추가되는 걸세. 서연아, 참게. 얼마 남지 않았어. 지훈이 부산으로 오기 전날 밤, 서연은 이 아파트에서 이 인생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산의 최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가장 비싼 것들로만 자연산 전복찜, 앵두 소스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구이, 송로버섯 리소토, 최상급 한우, 그리고 아버지가 첫 증손주가 태어나는 날을 위해 와인셀러에 보관해 두었던 2012년산 돔 페리뇽 한 병. 최 여사는 크리스탈 잔과 은식기가 차려진 식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웬 돈이 나서? 너 돈 한 푼 없다고 했잖아. 마지막 남은 돈을 썼어요. 서연은 샴페인을 따랐다. 작은 진주처럼 거품이 표면으로 올라왔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경계했지만 탐욕이 의심을 이겼다. 그녀는 개걸스럽게 먹으며 전복찜을 칭찬했다. 입에서 살살 녹네.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서연은 그녀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3년 동안 다정한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며 그녀의 저녁차에 독을 탔던 여자에 대한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어머님, 서연이 잔을 들었다. 샹들리에 불빛에 샴페인이 반짝였다. 드세요. 즐기세요. 오늘 저녁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제가 어머님을 위해 차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던 도중에 멈췄다. 짐승 같은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더없이 제정신이고 맨정신이에요. 그날 밤 최 여사가 습관처럼 흐릿한 탕약이 담긴 컵을 가져오며 세아가 마시렴. 푹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액체를 샘플 넘버 47분이라는 라벨이 붙은 멸균병에 옮겨 담았다. 법정을 위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아침에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크고 노란 봉투를 놓았다. 최 여사는 낡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머리는 희끗희끗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침부터 웬 서류야? 열어보세요. 어머님, 흥미로우실 거예요. 노파는 불만스럽게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래도 봉투를 열었다. 봉투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푸켓 해변에서 진아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지훈,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워터파크에서, 행복한 가족. 아빠가 막내 아들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 딸은 그의 목에 매달려 있다. 큰아들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말없이 노트북에 연결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최 여사가 장바구니에 중국 화병을 숨기고 있다. 뒷문에서 장무라비와 흥정하고 있다. 30만 원 그리고 가져가. 빨리. 저 여편네 돌아오기 전에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최 여사는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럼 제가 뭘 생각해야 하죠? 서연은 일어서서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님이 3년 동안 저를 독살했다는 거요? 어머님 아들이 죽음을 위장하고 태국에서 내연녀와 살고 있다는 거요? 어머님이 제 아버지의 컬렉션을 훔쳐 팔았다는 거요? 지훈이가 부탁했어. 내 아들이잖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매일 저녁 3년 동안 어머님은 제게 탕약을 가져다 주셨죠. 할머니의 비방이라면서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불임을 유발하는 독이에요. 비가역적인. 어머님은 제가 엄마가 될 기회를 빼앗았어요. 최 여사는 심장을 부여잡고 벽을 따라 주저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아버지가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급차를 부르러 달려가지도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1시간 후 발작이 가라앉고 최 여사가 벽에 기댄 채 앉을 수 있게 되자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 싸세요.
2시간 드릴게요. 기장 별장은 파셨고 돈은 아드님께 보내셨죠. 이 아파트는 혼전 계약서에 따라 제 소유예요. 나가세요. 어디로?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 그건 더 이상 제 알바 아니에요. 이웃들은 나중에 최 여사가 복도에서 소리치며 모든 성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친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아요. 우리가 딸처럼 걷어졌더니 은혜도 모르는 독사 같은 년.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들 서연이 몇 년 동안 두 노인을 부양하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다. 주민들은 지나가며 외면했다. 지후는 3일 후 전세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비행 비용을 지불했다. 공항에는 검은색 최신형 벤츠를 탄 운전기사가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지후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햇볕에 그을리고 탄탄한 몸매에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금장식이 달린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만남의 주소는 중개인을 통해 받았다. 해운대 마린시티, 바로 그 아파트였다. 지후는 이것이 운명의 아이러니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판매자가 자신의 옛집을 사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씩 웃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서연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과거의 유령이 서 있었다. 눈에 기묘한 금속성 빛을 띤 창백하고 수척해진 여자. 서연아,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면을 썼다. 아직 여기 살아? 저기,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는 서류 가방에 손을 넣어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꺼냈다. 자, 이거 받아. 당분간 쓸 돈이야. 나중에 더 보내줄게. 서연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협상에서 자세는 성공의 절반이다. 앉으시죠. 강지훈 씨, 조선왕실 화병 판매자와의 약속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유서 깊은 부산 가문의 대리인과요? 지훈은 거칠게 웃었다. 뭐라고? 내가 판매자라고? 서연아, 너 미쳤어. 내가 무슨 수로 왕실 백자를 갖고 있어? 푼돈이나 벌던 주제에. 앉으세요. 서연이 반복했다. 아니면 가시든가? 화병은 5억 원에 판매합니다. 흥정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지훈을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여전히 씩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저기,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쫓아냈다며. 늙은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자. 내가 그동안 간호해준 값으로 2천만 원 줄게. 그리고 깨끗하게 헤어지자. 서연은 말없이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가 상자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열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화병은 샹들리의 불빛 속에서 코발트 그림과 금박, 완벽한 비례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갓난아기를 안듯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화병을 들었다. 세상에, 그는 화병을 뒤쪽으로 돌려 바닥의 낙관을 살폈다. 왕실의 낙관, 기억나. 내가 말해줬었지. 이건 진품이야. 이건 엄청난 재산이야.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서울 번호, 암흑가 사업 파트너의 번호가 떴다. 지훈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려왔다. 검찰이 물건 전부 압수했어. 두바이 계좌도 동결됐고 너한테 국제 수배령 내려졌어. 누가 우릴 팔아넘겼어. 강지훈. 다 팔아넘겼다고. 늦기 전에 도망쳐. 지훈은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답이 있었다. 너였어. 내가 전부 꾸민 짓이야. 3개월 전에 검찰에 서류를 넘겼어요. 당신이 훔친 물건들을 다 팔아치울 때까지 기다렸죠. 문화재 밀반출, 범죄 수익 은닉,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죄목을 더하려고요. 지훈은 화병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도자기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건 내 거야. 이걸 팔아서 다시 시작할 거야. 문이 활짝 열렸다.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왔고 그 뒤를 두꺼운 서류를 든 임 변호사가 따랐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훈은 소리쳤다. 변호사를 불러. 이건 함정이야. 들었어. 서연은 수사관에게 다가가 증거물 목록에서 화병을 받아들고 빛의 유희를 감상하며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아직도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녀가 지훈에게 물었다. 당신은 전문가잖아요. 감식가, 우리 아버지의 제자.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화병은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가짜 옛 유약층 아래로 하얀 현대식 도자기가 드러났다. 지훈은 조각들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위작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의 죽음처럼, 당신의 사랑처럼, 당신의 인생 전부처럼.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재판은 4개월 후 시작되었고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연은 차분하게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했다. 사기, 문화재 밀반출, 범죄 수익 은닉.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은 징역 1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진아는 송환되지 않았다. 태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다. 그녀는 돈도 남편도 없이 새아이와 함께 방콕에 남았다. 계좌는 동결되었고 빌라는 빚 때문에 팔렸다. 서연은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 지훈을 믿었고 그 대가를 치른 또 다른 여자를. 사촌 강진우의 실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이 게시되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최 여사는 남편보다 겨우 1년 더 살았다. 지훈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 보내졌다. 서연은 한 번 그녀를 찾아가 모두가 아직 웃고 있던 옛 가족 기념사진을 가져다 탁자 위에 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5년 후 김해 박태수 기념미술관이라는 현판이 걸린 저택이 가을 단풍의 황금빛에 잠겨있다. 오솔길을 따라 8살쯤 된 남자아이 서연이 4년 전 입양한 민호가 달려간다. 그 뒤를 더 어린 여자아이 2년 전 입양한 민서가 아장아장 따라간다. 엄마, 엄마, 이것 봐요. 어떤 나뭇잎을 찾았는지 불사조 같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딸의 베레모를 바로 잡아준다. 동생한테 책갈피 만들 나뭇잎 어떻게 잡는지 제대로 보여줘. 내가 오빠잖아, 민호야. 미술관에는 관람객들이 있다. 되찾은 아버지의 컬렉션이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 문제의 화병 조각이 담긴 진열장 앞에 논문을 쓰는 젊은 여성 미술사 학도가 수첩을 들고 서 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서연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왜 진품들 옆에 위작의 조각들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서연은 가까이 다가가 가을 햇살이 반사되는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거짓말이 어떻게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조각나더라도 언제나 더 강하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면 서연은 정원으로 나간다. 김해의 하늘 위로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어딘가 멀리 교도소에서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형기를 채우고 있다. 어딘가 태국에서 아버지 없는 내 아이가 자라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서연은 잠시 더 서서 별들을 바라보았다. 집안에서 민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물 마셔도 돼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